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외곽의 한 원룸 건물입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금자리였죠. 민수는 34살로 중소기업 생산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격은 차분한 편이었고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통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지연은 31살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영업팀에서 일했고 민수와는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지연은 활발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평일 저녁에는 취미 모임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연이 신기했어요. 자신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달콤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평일 저녁에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고, 지연은 결혼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연애는 편했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은 모호했어요. 부모님들도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얼버무렸죠. 그냥 이대로 계속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지연이 민수를 원룸으로 불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라고 말했죠.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물었지만 대답은 같았어요.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민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요. 아직 결혼 준비도 안 했는데. 집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통장 잔고도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을 보니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민수는 어깨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고요. 그 말을 하면서도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책임 때문에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지연도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보다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죠. 민수의 부모님은 당황했지만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의 부모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결혼식은 한 달 뒤에 치렀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피로연도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어요. 지연의 배가 불러오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민수의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좁은 공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출근길마다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는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었고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죠.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회사 생활이 버거워졌어요. 결혼 석 개월 뒤
지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배가 불러서 일하기 힘들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니 더 답답했죠. 민수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어느 날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배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얼굴은 붓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해도 예전 같지 않았죠. 친구들은 출산 축하한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지연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결혼 7개월 뒤 지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민수는 병원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막연한 책임감이었죠. 이제 이 작은 생명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지연은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두려웠거든요. 퇴원 후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밤낮 없이 울었어요.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또 깨고 6시에 또 울었습니다. 지연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머리카락은 며칠째 감지 못해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싫어졌어요. 민수는 여전히 출근해야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에서는 졸음을 참으며 일했죠. 밤에 아이 우는 소리 때문에 민수도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동료들이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지연은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민수가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만 끄덕이거나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던 빵 조각과 식은 커피가 그대로였죠. 설거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묻지 않았어요. 지연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요. 대신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안아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돌보려 했지만 서툴렀어요. 기저귀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 셀 때도 있었고 분유 온도를 맞추지 못해 아이가 울 때도 있었죠. 지연은 그런 민수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결국 지연이 아이를 빼앗듯 안아가곤 했어요. 대화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나 친구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걸어도 지연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물으면 응이라고만 했고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그냥 그래 라고 했죠. 경제적인 부담도 커졌습니다. 분유값과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죠. 민수는 야근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회사에서 더 오래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지연은 더 외로워졌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친구들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두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즐기는 모습들이었죠. 지연은 자신의 현재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지저분한 집에서 우는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1시간 넘게 울어댔어요. 지연은 아이를 안고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도 일어나서 도와줬지만 역시 소용없었죠.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지연은 탈진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웠어요. 민수도 지쳐서 바로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깨우지 않았어요.
지연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았으니까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에 지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거였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민수는 이미 출근한 뒤였죠. 지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아이를 안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100일을 지나 점점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집안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빨래는 쌓여 있었고 설거지도 밀려 있었죠. 지연은 그저 아이와 함께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거든요. 사실 야근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집에 가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집에 가면 무표정한 지연과 우는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라리 회사에 남아 있는 게 더 편했죠.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오후 6시쯤 회사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죠. 집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전철 안에서 민수는 오늘은 지연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아이 우는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여보하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멈춰 섰어요.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불도 대부분 꺼져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 아기 요람이 있었고 그 안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지연의 옷들이 절반 정도 사라져 있었죠. 평소 지연이 자주 입던 옷들과 가방이 모두 없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지연의 칫솔과 세면도구도 없었어요. 민수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를 봤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쪽지 하나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죠.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집을 나간 거였어요. 아이를 두고 혼자 떠난 겁니다.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명백했어요. 지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연이 거기 있냐고 물었어요. 장모는 놀라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민수는 지연이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기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디 간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물론 지연이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이를 버리고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어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죠.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분유를 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흘렸어요. 겨우 분유를 만들어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분유를 먹으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민수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나간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요. 하지만 민수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재우고 다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죠. 민수는 지연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연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떠났을까? 어디로 간 걸까? 언제 돌아올까?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죠.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렇게 사라졌고 민수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2시간도 못 자고 깼어요. 아이가 울었거든요. 민수는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회사에는 가야 했지만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가정사로 며칠 쉬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팀장은 알겠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죠. 민수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가 더 큰 문제였으니까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놀라며 당장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쯤 어머니가 도착했어요. 집 안을 둘러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죠. 어머니는 일주일 정도 머물며 민수를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집안일도 정리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집에 돌아가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민수에게 당분간 시골로 내려와 있으라고 하셨지만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민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미혼부로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출근했죠. 회사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조퇴를 해야 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민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섰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또 간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팀장이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자주 조퇴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동료들은 민수에게 아이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친정에 일이 있어서 당분간 못 올라온다고 둘러댔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반년 넘게 안 올라온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대부분 엄마들이었어요. 가끔 아빠들도 있었지만 많지 않았죠. 민수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늘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면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때웠죠. 아이에게는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를 씻기고 재워야 했습니다. 목욕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아이가 물을 무서워해서 울 때가 많았거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눕혀 자장가를 불러줬죠. 민수의 노래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민수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거든요. 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었죠. 민수는 그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유모차 안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민수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강아지 보이지? 저 나무 예쁘지? 하고요. 아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혼자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게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어떤 엄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내분은 어디 계시냐고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다고 거짓말했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짙어졌고 머리카락은 며칠째 감지 못해 떡져 있었죠. 옷차림도 엉망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유모차를 밀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지연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지연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아이 생각은 하고 있을까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지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새 돌이 되었어요. 말도 제법 하고 걷는 것도 능숙해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키웠죠.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민수는 힘을 얻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아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카트에 아이를 태우고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과일을 고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대학 동기인 준호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죠.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럭저럭 지낸다고 대답했죠. 준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민수 전 여자친구 지연이라는 사람 아느냐고요? 민수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지연을 왜 물어보는 거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 지연을 봤다고 했죠.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옆에 남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봤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동네 이름과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작은 카페 근처였다고 했죠.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불렀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요. 그럼 민수가 키우는 이 아이는 뭡니까? 버리고 간 아이 말입니다. 민수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정말 지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다음 주 일요일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요.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혼자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작은 주택가였어요. 조용한 동네였죠. 민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카페를 찾았어요. 카페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카페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민수는 그들을 봤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유모차를 밀고 나왔어요.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2년 전보다 조금 살이 쪘지만 틀림없는 지연이었죠.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했습니다. 그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평범한 체격의 남성이었어요. 남자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돌쯤 된 것 같았죠.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자도 웃으며 지연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들은 민수가 앉은 벤치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어요. 지연은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연과 남자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유모차를 실었어요. 남자가 운전석에 앉고 지연은 뒷자리에 아이와 함께 탔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민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가 떠나고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연은 민수와의 아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요.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가 받았습니다. 민수는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거 있냐고요? 준호는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남자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또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 동네에 산 지 1년 반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부부인 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그 남자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연과 그 남자는 언제부터 만난 걸까요? 결혼 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결혼 후였을까요? 어머니 댁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놀다가 민수를 보고 달려왔어요. 아빠하고 부르며 안겼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했죠. 어머니는 민수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지연과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행복해 보이던 그들의 표정이 민수를 괴롭혔어요. 민수는 알고 싶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만난 건지, 왜 아이를 버리고 떠난 건지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그래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연락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탐정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민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했죠. 그 남자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성금을 지불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후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사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조사 보고서였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 남자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강태준이었고, 나이는 33이었습니다. 직업은 회사원이었죠. 민수와 지연이 다니던 회사의 외주업체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외주업체 직원이라니요. 그럼 지연과 일 때문에 만났다는 뜻이었어요. 탐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강태준과 지연은 3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어요. 바로 민수와 지연이 연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보고서 다음 페이지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탐정이 어떻게 구한 건지는 몰랐지만 지연과 강태준의 대화였어요.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3년 전 대화였습니다. 지연은 강태준에게 자기는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죠. 강태준은 그럼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와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뭔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강태준과는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몰래 만나기 시작했죠. 회사 일로 만나는 척하면서요. 2년 전 대화도 있었습니다. 지연이 임신했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강태준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낳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와 새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결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쩌라는 거냐고 따졌죠. 지연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했어요. 민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연은 처음부터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강태준과 불륜 관계를 이어가다가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민수와 결혼한 거였어요. 민수는 그저 책임을 떠안은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대화였어요. 지연이 강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일만 하고 자기는 하루 종일 아이만 봐야 한다고 했어요. 강태준은 그럼 나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연을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아이는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랑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연은 계획적으로 아이를 버리고 강태준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강태준의 아이를 낳아 새로운 가족을 꾸렸죠. 민수와 아이는 그저 지연의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탐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이 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을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았죠. 민수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빗속을 한없이 걸었죠. 옷은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왜 이렇게 젖었냐고 물으셨죠.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 민수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장모에게 연락하기로 했죠. 2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장모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장모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 장모가 전화를 받았죠. 민수야 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하셨어요. 민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어요. 지연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디서 봤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경기도 쪽이라고 대답했죠.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연이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남자의 아이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말했죠. 장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했죠. 민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장모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잠시 후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이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장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장인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냐고요. 민수는 탐정 조사 결과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과 그 남자는 3년 전부터 연락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지연이 아이를 버린 것도 계획적이었다고 말했죠. 장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딸을 잘못 키웠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손주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연도 새로운 삶을 사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은 손주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키우겠다고 했죠. 장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손주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은 또 한 번 미안하다고 했죠. 민수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하시라고 말했어요. 장인도 민수의 건강을 빌어줬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장인이 말했습니다. 손주 보고 싶으면 연락해도 되냐고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때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지연과의 모든 인연이 끊어진 거였죠. 민수는 씁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이는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3살이 된 아이는 제법 의젓해 보였어요. 민수는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닮은 부분도 있었고 민수를 닮은 부분도 있었어요. 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죠.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절대 버리지 않을게 라고 했어요. 엄마가 너를 버렸어도 아빠는 끝까지 내 편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민수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행복하게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부족한 게 없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없이도 잘 자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죠.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민수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죠. 지연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키웠어요. 힘든 날도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밝게 자라고 있었죠. 민수는 그런 아이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수진이었고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같은 팀에 배치됐죠. 민수는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에 민수는 수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함께였죠.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수진에게 결혼했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있지만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죠. 민수는 놀랐습니다. 수진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니요. 다른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이 아빠와는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할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죠. 지금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공감이 갔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민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회사 생활과 병행하는 것의 힘듦에 대해 말했어요. 수진도 민수처럼 조퇴를 자주 해야 했고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밤에는 혼자 아이를 재우느라 지쳤죠. 그날 이후 민수와 수진은 가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수진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수진의 고민을 들어줬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수는 수진에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토요일 오후 4명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죠. 민수의 아이와 수진의 아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곧 친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며 민수와 수진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민수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고요.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했죠. 하지만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도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난다고 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 후로 민수와 수진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놀이터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좋아했죠. 민수와 수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민수는 수진과 함께 걸었습니다. 각자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였어요. 민수는 유모차를 밀고 수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민수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행복해질 자격 있지 않냐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민수와 수진도 그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수진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과거에 상처가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아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습니다.
민수의 아이가 수진의 아이 손을 잡았어요. 수진의 아이는 웃으며 따라갔죠. 그 모습을 보며 민수와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민수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진도 아이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죠. 그들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알았습니다. 떠난 사람은 자유로웠겠지만 남은 사람이 진짜 책임을 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책임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것으로 수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죠. 작은 가족의 뒷모습이 저녁거리에 스며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테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